이제는 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폭락의 기준점에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조정의 기준점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트파일럿입니다. 약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쯤에. 남자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차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차를 굉장히 저 또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20대 때죠. 그러니까 20대 때 정말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거는 길거리에 잘 없었고 BMW의 Z4 같은 차가 지나가면 정말 이런 차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드림카 중에 하나였죠. 15년쯤에 친구랑 둘이서 그때는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막 답답하기만 하고 그랬던 시절이죠. 내가 과연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여기 사거리였는데 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기 포르쉐 한 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들은 와 포르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911인데 911.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파야,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정말 좋은 집에서 잘 태어나서 포르쉐 꼭 한번 타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굳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저 차를 탈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나는 40이 되기 전에 반드시 911을 살 거다. 근데 친구가 웃더라고요. 너가 뭔 수로? 근데 뭐 지나고 나서의 얘기지만 37살에 처음으로 911을 샀고 제가 그리고 뭐 차로 사람을 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지만 그냥 마냥 체계적인 목표가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나 반드시 911 살 거야. 40이 되기 전에. 무조건 산다. 일단 911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달리다 보니 물론 돈을 벌자마자 911을 산 건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샌가 제가 911에 앉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911 같은 차는 젊었을 때 타야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주차장에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세워져만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불법적인 일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상황이 좋아졌더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911을 타는 상황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은 누구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참 인생의 만족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 혹은 내가 내 수준에 있어서 이 만족을 한다라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보면 차파야 너 벌만큼 벌고 있지 않니? 제가 얼마 버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 이 유튜브판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결국 만족이 안 돼서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니까. 다만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조금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비트코드라는 사이트를 좀 자주 들어가는데 이게 뭐 여기 이제 채팅도 보고 이게 바이낸스 기준으로 선물 청산 물량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채팅을 보진 않지만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큰 폭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단 이 1시간 봉을 보시면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등락폭은 단 2.6%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청산 물량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게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합치면 이 청산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이 작은 움직임에 왜 저렇게 많은 청산 물량이 나오는가는 결국 욕심이다. 욕심. 특히나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는 돈을 벌기가 힘들죠. 이 욕심이란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고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쓰지 말아야 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결국 욕심은 시장을 거스를 수 없고요. 그냥 욕심은 못 이겨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고 참 그걸 다스리지 않고는 어떤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특히나 요즘에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매매는 한 달에 5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수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차트가 좀 빠졌단 말이죠. 비트가 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빠지는 자리에서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이 숏을 못 먹었더라도요. 이런 추세 있죠. 예, 큰 추세 하단 부분 요런 데는 정말 롱 자리로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기다리면 먹는다라는 거죠. 그게 숏이건 롱이건 다 떠나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어나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상방 가능성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차트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가 녹아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림이죠. 과거의 차트를 본다면 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보단 사이클이 커졌지만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집니다. 모든 급하게 쌓인 건물, 모래성이 됐건 차트가 됐건 이렇게 급하게 올린 건 툭 하면 급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기본인 매물이라는 시스템이고 이 매물에 의해서 지지와 저항이 생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22년도 23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정말 아주 단단하게 제가 진짜 아주 그냥 콘크리트를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듯이 아주 단단한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와 줬거든요. 이게 그 어떤 시장의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했던 비트코인의 그냥 ETF 여기죠. ETF 상품의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ETF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해야지만 고객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이런 곳에서는 기간이 의도적으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을 우상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과거에 이런 90%대의 어떤 하락은 시장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죠. 그걸 알고 시작을 대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 2017년도 혹은 21년도에 어떤 이런 폭등에 녹아들어서 어떤 그 폭등의 기대감 혹은 폭등에 대한 어떤 갈망 때문에 아직도 시장을 모래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상품은 그렇게 모래성일 수가 없다 하여 비트코인의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매물 그 지지와 저항 수많은 매물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떨어졌더라도 이런 매물 지점에선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더라도 매물 지점에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시장이 너무나 고점이 형성이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폭락의 기준점에 맞춰야 될 게 아니라 폭락의 기준점에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조정의 기준점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폭락의 기준점보다 조정의 기준점에 두자. 그러니까 과거처럼 모래성으로 인해서 모래성이 무너지는 형태의 시장의 형태는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고 설령 비트코인이 고점을 형성해서 꽤나 큰 폭의 하락이 있더라도 그것은 조정의 가능성으로 봐야지 폭락의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그 작은 움직임이 있죠. 작은 움직임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알트코인 현물 투자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매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멘탈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죠.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조차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이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것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오르고 끝난 적은 없다. 물론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지 뭐 코스피라든지 시장이 좋을 때 이 처음에는 우량주죠. 그죠? 애플이나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곳에 어떤 자금들이 뭉치고 이 뭉쳤던 자금들이 이 밑에 있는 어떤 그 수혜주들 있죠. 수혜주들한테 자금이 쏠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데 결국 비트도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트에 몰렸던 돈들이 결국 비트나 이더에 몰렸던 돈들이 결국 그 밑에 있는 알트들의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물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조정이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는 떨어지면 조정이다. 폭락이 아니라.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봤던 작은 수혜주들, 작은 주가들은 결국 올랐다가 다시 한번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트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의 폭락은 앞으로 나오기는 힘들지만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폭락은 어쩔 수가 없다. 결국 이 코인의 어떤 상품은 우리가 보고 있는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그 기타 뭐 어떤 그런 투자 상품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나스닥도 결국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우상향의 길을 걷고 있듯이 비트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트들이 비트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흔들리는 움직임을 갖더라도 지금의 시장상은, 만약에 비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상은 알트코인을 떨어질 때마다 추매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우리한테 힌트를 줄 수 있는 지표라든지 차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미일 것인데, 이 도미를 하나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만 해도 비트 98%죠.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 98%는 비트가 갖고 있었고,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비트에 대한 익절 물량이 알트들로 흡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때 21년도에는 결국 73% 정도가 비트의 물량이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알트로 수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은 고점이라고 해봤자 66%란 말이죠. 그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인데,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100%의 자본 중에서 결국 66%는 뭐예요? 비트코인 자금이고 40%는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는 이제 10%, 그죠? 이때는 얼마예요? 30% 정도 알트 갖고 있지만 지금 40%가 넘는 게 알트코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알트코인의 힘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때 30% 가지고 알트코인이 17년도에 고점을 21년도에 넘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알트장이 온다면 이 갖고 있는 40%의 어떤 세력들의 물량들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루 투자를 보면서 하루 이틀의 어떤 시야에 갇혀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비트의 움직임이 우상향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알트코인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아마 시세를 받는 좋은 알트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감사합니다.